도둑맞은 집중력.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간 건 누구인가?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스마트폰도 옆에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카톡 알림이 뜰 때마다 흘끔흘끔 시선이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30분? 1시간? 사실 기억조차 잘 안 나시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이고, 그리고 이건 절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가 쓴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오프라 윈프리, 힐러리 클린턴, 애덤 그랜트가 극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집중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도둑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요한 하리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가디언에 글을 기고해온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요한 하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2페이지도 채 읽기 전에 손이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나?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심지어 전문가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겠다고. 그는 3만 마일, 약 5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전 세계 250명의 과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탐사 끝에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요한 하리는 단지 베스트셀러 작가만은 아닙니다. 그는 중독과 우울증에 관한 전작 물어봐줘서 고마워요에서도 우울증은 개인의 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고 기존의 통념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집중 못하는 게 정말 내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산만한가? 자, 이제 숫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설마 그럴 리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연구로 검증된 수치입니다. 먼저 미국의 10대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65초입니다. 1분이 조금 넘죠. 그럼 어른은 어떨까요? 직장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3분입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관찰한 실험에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고작 19초에 불과했습니다. 19초. 이 문장을 읽는 시간이 약 5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장 정도 읽으면 이미 집중이 깨진다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너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집중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의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 집중하고 23분을 회복하는 데 씁니다. 우리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뭔가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탓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원래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야. 요즘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크푸드를 먹고 살이 찌는 걸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탓하지 않듯이 집중력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입니다. 비만이 증가한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정크푸드 중심의 식품 공급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듯 우리의 집중력 위기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도둑맞은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컴퓨터 화면에는 보고서가 열려 있고 옆에는 카톡 메시지가 뜨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들으면서 가끔 유튜브 탭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우리는 이걸 멀티태스킹이라 부르고 심지어 능력 있는 사람의 덕목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전환할 뿐입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저 일에서 다시 이 일로. 그런데 이렇게 전환할 때마다 뇌는 매번 재설정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닫고 새 프로그램을 여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는 불가능해집니다.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업무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까지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 멀티태스킹이 습관이 되면 뇌 자체가 바뀝니다.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어쩌면 이런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처리해야 해. 뒤처지면 안 돼. 모든 걸 놓치지 않아야 해. 40대, 50대 직장인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겁니다. 회사 메신저, 이메일, 전화, 보고서, 회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쏟아지는 일상. 그런데 요한 하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당신은 그중 어느 하나라도 진짜 잘 해낸 적 있나요? 속도를 낮출 때 집중력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자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는 미국 동부의 작은 해안 마을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났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이 이메일도 없이 딱 3개월 동안. 처음 며칠은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손이 계속 허공을 더듬었고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쳤더니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집중력이 아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챕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만든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죠. 왜일까요? 이 제품들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직 구글 엔지니어 트리스탄 해리스는 요한 하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반대쪽에는 우리의 자제력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영상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볼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 선택됩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취향과 반응을 분석해서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기능을 처음 설계한 아자 라스키는 나중에 이 기능을 만든 걸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계속 스크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멈출 이유를 없앴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은요? 이 버튼이 처음 만들어진 의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버튼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그리고 알고리즘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인간에게는 부정 편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심리입니다. 뉴욕 대학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분노를 유발하는 단어를 트윗 하나에 추가하면 리트윗 비율이 평균 20% 증가합니다. 알고리즘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 화가 나는 뉴스, 더 충격적인 영상, 더 극단적인 의견. 우리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수록 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이게 그들의 사업 모델입니다. 요한 하리는 이걸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의와 관심 자체가 상품이 된 사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이 상품인 겁니다. 소셜미디어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으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발적으로 이 앱들을 열고 자발적으로 스크롤하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자발성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중력을 빼앗는 도둑이 테크 기업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책 3장의 소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잠든 사람은 아마존에 접속하지 않는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테크 기업들, 쇼핑몰들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잠을 덜 자도록 설계됩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스마트폰, 밤새 올라오는 콘텐츠, 자려고 누웠다가 무심코 들여다보는 화면. 그런데 수면 부족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2030% 감소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알코올에 취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 수액이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른바 브레인워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다음날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흐린 뇌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잃어버린 것, 독서입니다. 2017년 미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반면 핸드폰 사용 시간은 5.4시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독서가 집중력과 연결될까요? 소설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긴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 읽기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체육관입니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짧고 자극적입니다. 140자 트윗, 15초 쇼츠, 한 줄 댓글. 이런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우리 뇌는 점점 긴 호흡의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긴 글이 불편해지고 깊이 있는 대화가 버거워지고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생각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식단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한 하리는 12장 전체를 식단 문제에 할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뇌를 만듭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강하하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순간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BMW 미니에 로켓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감당하지 못하는 연료. 순간적으로는 폭발하지만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용색소와 방부제,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수면을 줄이고 책 대신 스마트폰을 보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 자체가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근이 당연한 직장 문화, 빠르게 먹어야 하는 식사 환경, 자기 전까지 알림이 울리는 스마트폰. 이 환경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무거운 기분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도둑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데 요한 하리는 이 책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집중력을 되찾은 사람들과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 뉴질랜드의 실험. 뉴질랜드의 퍼페추얼 가디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에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주 4일째 근무를 도입한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은 쉬는 방식으로. 결과가 어땠을까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SNS를 하는 시간이 35%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은 3040% 높아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집중력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집중력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셜미디어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것도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자 직원들은 일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희망, 몰입의 회복. 이 책에서 요한 하리가 가장 감동적으로 소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몰입, 영어로 플로우입니다. 몰입이 뭔지 아마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 게임을 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됐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밥 먹는 것도 잊었다거나. 그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말합니다. 몰입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몰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만 할 것. 둘째,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 셋째,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일을 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방해합니다. 끊임없는 알림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무한 스크롤은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아닌 무한한 수동적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몰입을 잃어버린 현대인. 하지만 그 조건들만 되살린다면 우리는 다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 딴 생각의 재발견.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우리는 딴 생각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집중해야 하는데 딴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탓하죠. 그런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딴 생각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들이 재조합되고 창의적인 연결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고, 산책을 하다가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멍 때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멍 때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잠깐의 여백도 스마트폰으로 채워버리니까요.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식사 중에도 그 여백을 돌려줄 때 창의성과 집중력이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 하리는 이 책의 결론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요구. 먼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림을 끄세요. 전화와 문자를 제외한 모든 앱 알림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겁니다. 뭔가 놓칠 것 같고.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이메일은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중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둘째,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멀티태스킹을 그만두고 싱글태스킹을 시작해 보세요. 회의할 때는 회의만, 보고서 쓸 때는 보고서만. 다른 창을 모두 닫고 스마트폰은 뒤집어 놓으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곧 깊이 있는 집중의 맛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 없이.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30분을 책으로 대체해 보세요. 소설이어도 좋고 에세이여도 좋습니다. 긴 텍스트를 따라가는 그 훈련 자체가 뇌를 깊은 집중 모드로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넷째, 하루에 딴 생각 시간을 허락하세요.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보세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가 알아서 합니다. 다섯째, 유튜브는 로그인 없이 보거나 보고 싶은 영상을 먼저 검색해서 보세요. 로그인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의 추천 강도가 약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하리가 강조하는 더 큰 변화.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연결 강요에 저항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시간을 되돌려주고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착취하는 방식의 제도적인 규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한 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르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강한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진짜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얼마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집중력은 단순히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곧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도둑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은 그 도둑의 정체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